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미선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모든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정보이고요. 이제 개인정보는 기업과 국가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가지신 자산가이신데요. 이 내용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법률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것만 돼도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정보 하나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서로 결합돼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정보 주체가, 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면 그런 모든 것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명 처리를 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다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데 왜 개인정보라는 정의를 넣었을까요? 이것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역으로 추가 정보를 넣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명 처리함으로써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다시 역으로 어떤 추가 정보, 키를 넣었을 때 역으로 누군지 나온다라면 이것은 개인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추가된 이유는 빅데이터 처리하고 관련이 됩니다. 빅데이터 처리 시에는 가명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되었으므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요, 당연히 생존하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실종자 뿐만 아니라 익명화된 정보, 가명화된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닌 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익명 정보라는 것은 익명,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간이나 기술 등을 들여서 이것을 열심히 조합을 하더라도 누구인지 더 이상 밝혀지지 않게 된 정보다. 즉,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막 처리를 거쳐서 익명 처리를 해서 어떤 다른 데이터로 바꿨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아무리 역으로 돌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익명 정보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가명 정보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정의가 생각나시죠?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를 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것을 가명 처리라고 하는데요. 가명 처리를 해서 누구인지 당장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명 정보인데요. 가명 정보는 어떻게든 시간과 기술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어떤 바꿔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키들을, 정보를 넣으면 누구인지가 다시 특정이 되게 나옵니다. 이것을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다라고 나와 있고요. 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한 정보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 32세와 주소 이렇게 두 가지를 합했더니 홍길동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도 개인정보다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때 정보 주체가 나온다면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정보들이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명 처리를 하면요. 가명은 임시의 이름을 쓰는 것을 보통 가명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 다른 키로 대체, 다른 글자로 대체 이렇게 해서 처리한 정보, 이것이 가명 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홍길동에서 홍땡땡으로 바꾼다거나 나이를 32세에서 30대 초반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요. 전화번호의 일부를 별표 모양의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주소를 자세한 주소를 대표적으로 도시 이름으로 바꿨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가명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익명 정보는 시간이나 기술을 들여도 비용을 들여도 다시 역으로 해당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익명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성명을 삭제해버리고 나이대는 30대, 주소도 대한민국. 자, 여러분 30대와 대한민국만으로 홍길동이 지칭이 될까요? 지칭이 안 되죠. 이러한 것을 익명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아마 지금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 개인정보 다루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용어들이실 텐데요.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거나 개인정보를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처리라는 용어인데요. 개인정보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생성해내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데에 제공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주체, 우리는 모두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인데요. 그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바로 우리 각각 개인을 의미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해낼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구성한 그러한 파일, 컴퓨터 파일, 개인정보 집합물 이것을 말합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처리하는 일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이런 모두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인데요. 여러분 유형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종류도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때 누구인지 특정이 되면 개인정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체적 정보로는 요즘에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또 얼굴 인식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또 정신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종교활동 내역, 여행 기록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되고 있고요. 재산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소득 정보가 얼마인지, 신용카드 번호는 무엇인지, 통장 계좌 번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정보인데요. 사회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학력, 성적, 상벌 기록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고요. 기타 정보들이 있는데 기타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형을 기타라고 묶었을 뿐이지 중요한 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GPS 개인정보. 여러분 위치 서비스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물론 지도 사용하실 때, 지도 앱 사용하실 때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시겠지만 SNS 활용하실 때 이 GPS 너무 자주 자세하게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이버 범죄라는 부분에서 사이버 스토킹을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만약에 정말 악의적인 스토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S 정보만 가지고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어디에 나타날지, 어디에 가실지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재 계신 곳에서 위치를 올리는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군번, 근무 부대 다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렵겠죠. 개인정보는 생명 주기를 갖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생명 주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처리 과정은 4단계, 생명 주기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집, 두 번째는 관리 및 저장 또는 관리라고도 하고 저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 및 제공인데요. 나누어서 이용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파기라는 4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사용을 하려면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4단계를 거쳐서 그 사이트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수집의 단계인데요. 이 수집의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보관하고 사용할 것인데 당신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우리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당신의 개인정보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동의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때 동의를 하셔야지만 사이트 가입이 되시겠죠. 근데 이때 법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세계 공통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취미, 이런 일반적인 사생활 정보를 필수 동의로 안 하셔도 회원 가입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하지 나머지를 뭐 어떤 프라이버시 정보나 정신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필수적으로 안 주면 회원 가입 안 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어떤 기관에서 가져갈 때 최소한으로만 수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관리 및 저장이라는 과정인데요. 이 처리 과정,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 및 저장은 쉽게 생각하시면 내 개인정보를 해당하는 회사나 사이트에서 가져가셔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킹 당하지 않게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또 내 개인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관리자들을 두어야 되겠고요. 개인정보 처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관 내의 정책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리 및 저장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를 하고요. 불법 접근, 해킹과 같은 불법 접근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내 개인정보를 보게 하는 일들을 안 하도록 막는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이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모든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해킹당하지 않게 또 누군가 불법 접근되지 않도록 컴퓨터 방어벽을 둔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적 조치이고요. 관리적 조치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책을 두고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적 조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기관에서는 다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 처리 과정 세 번째는 이용 및 제공인데요. 이용과 제공은 다르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탁과 제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회원가입하실 때 그냥 귀찮다고 전체 동의해버리시면 아마 3자 제공까지 동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3자 제공은 대부분 선택 정보로 받고 있습니다. 기관에서요. 왜 선택 정보이냐면요. 3자 제공은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내 개인정보를 가져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트와 관련된 자회사나 다른 회사들에게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내가 가입하는 이 사이트에서 그 다른 회사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택 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면 내 개인정보를 그쪽에 못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동의를 하고 넘어가 버리시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되어서요, 내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취급 위탁, 위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삼자 제공하고 다릅니다. 취급 위탁은 필수 정보로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하는 사이트가 항공사입니다. 그럼 항공사는 정보보안 회사는 아니죠. 그러면 정보보안 회사를 뭔가 그쪽 회사에게 정보보안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가입을 할 때 그 항공사에서 우리는 정보보안을 이런 회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정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그쪽에 취급하도록 위탁을, 정보보안 위탁을 맡겨야 하니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동의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의를 하셔야 되겠죠. 내 개인정보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취급 위탁을 거절하시면 가입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파기인데요. 종이에 쓴 개인정보 완전히 분쇄해서 파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웹사이트에 가입했을 때 회원 탈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파일들이 검색할 수 있는 파일이 남는데 그 파일에서 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파기라고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하고 적절한 파기 방법을 갖추도록 법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주기, 다른 말로 처리 과정인데요.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침해이냐, 어느 단계를 침해한 것이냐라는 것이 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죠. 그러면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때, 국가끼리도 개인정보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아라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용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OECD에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요. 프라이버시, 즉 민감정보, 사생활정보까지 보호하는 넓은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첫 번째는요. 수집 제한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생명주기의 수집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 OECD 가이드라인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된다.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수집 제한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정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여야 하고요. 개인정보 자체가 정확하고 안전하고 최신의 정보로 갱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나중에 나올 정보 보안의 정보의 무결성하고도 관련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당하는 그 개인에 맞춰져 있는 정보가 그 개인과 일치하는 정보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데이터 품질의 원칙이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 명확화의 원칙인데요. 왜 수집하는가? 우리 기관에서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할 때 그 목적, 밝힌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목적 명확화의 원칙입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 제한의 원칙이 있는데요.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된 경우 이런 목적을 제외하고는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용 제한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성 확보의 원칙인데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개인정보는 침해, 파기, 변경,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죠. 여섯 번째는 공개 원칙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것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리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개인정보 처리 정책, 개인정보 처리자의 신원,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를 누가 다루는지를 알도록 해야 되고, 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할지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개인 참여의 원칙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 두고 있는데요. 정보 주체는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내 개인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열람이 안 된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 정정,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완성시킬 그러한 권리들이 개인에게, 정보 주체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요. 정보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서 잘 실행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책임의 원칙입니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원칙의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살펴보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안 한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테이블 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 저장 매체 이런 것들을 막 펼쳐놓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도 안정성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도록 뭔가 부주의하게 관리한다던가 개인정보를 누가 함부로 만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성 확보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요. 공개 원칙인데요. 정보 관리자가 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이나 또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공개의 원칙인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개인정보 어디 3자 제공한다, 개인정보 위탁 어디에 맡긴다, 안정성 확보 조치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처리 방법들, 처리 방침들 알려주는 것들이 다 공개 원칙이고요. 또 홈페이지 끝에 나오는 개인정보 처리자 내용 이런 것들도 공개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왜 필요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자산을 가진 분들입니다. 개인정보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기술과 결합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는 기업과 국가의 자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요. 불법 매매, 명의 도용 이러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고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증가됐다. 그래서 단체 피해자들이 뭔가 소송을 했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에 손실도 올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FTA 체결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서로 교류할지 같은 것들을 정하고 주고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주었는데 다른 외국의 개인정보들이 줄줄 유치되었다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보낼까요? 따라서 개인정보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국가 브랜드에 대한 것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를 못한다. 그러면 국가 브랜드가 뭔가 하락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허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개인정보를 언제 수집할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들입니다.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이용 또한 정보 주체가 이런 곳에 이용하도록 동의를 했을 때 그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어떤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집이나 이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정보 주체자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뭔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럴 경우 또는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또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수집이나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수집 및 이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자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때로는 그 어떤 기업에서 이 정보의 수집이나 어떤 이용이 필요하다 또는 국가에서 수집이나 이용이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그럴 때는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 주체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또 사본, 발급 이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들이 있고요. 개인정보 그만 사용해 주세요.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청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제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 회원 탈퇴를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내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정보 주체자로서의 권리가 어겨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신속하게 우리의 개인정보 삭제해달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이칠 권리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명문화한 내용인데요. 이칠 권리, 이것은 삭제의 권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삭제 요청의 권리, 재출판 금지 요구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칠 권리가 시작된 이유는요. 어떤 외국의 포털 사이트에 어떤 변호사의 개인정보가 지워졌어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후에 이건 문제가 있다. 난 개인정보 지우고 싶은데 왜 포털에서 지워주지 않느냐라고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시작돼서 개인정보 주체자에게 정보 주체자는 그것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이것이 명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SNS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칠 권리에 대한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정정, 삭제 요구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나오는 내용들하고 역시 일치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정보 주체자들은 열람 요구가 있습니다. 그 열람을 요구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정보 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열람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기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정 및 삭제 요구인데요. 정보 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정보가 삭제됐을 때 다시 복구되지 않도록, 재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범위인데요.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대상은
공공 민간 부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적용 대상이고요. 보호 범위는 컴퓨터 등에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종이에 수기로 기록된 것, 프린트된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또 고유식별 정보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전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반드시 유출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런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 요청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적용이 예외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동의, 정보 주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일일이 알리지 않고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때로는 개인정보를 그냥 가져다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예외인데요. 첫 번째는 통계법에 따라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개인분들에게 어떤 통계를 내서 국민들의 통계를 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법에 따라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호한다라고 고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요. 또 중요한 것,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그것을 위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호한다, 이렇게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긴급하게 빨리 이 개인정보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 적용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언론이나 종교단체, 정당 이런 데서 취재나 선교, 보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침해 유형인데요. 이 4단계별 침해 유형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수집, 첫 번째 단계를 침해한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당연한 건데요. 개인정보 주체자에게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가져갔다. 그러면 수집 단계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마구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도 수집 단계를 침해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 선택적인 정보들, 취미 활동이나 정신적 정보나 종교적 활동, 이러한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안 하는 경우, 이것도 바로 수집 단계의 침해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저장, 2단계는 관리 또는 저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단계의 침해는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훼손시키거나 침해하거나 누설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또 외부인의 불법 접근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유출, 훼손, 변경 이런 것들을 정보보안에서는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가해져서 개인정보 자체가 정확하게 저장돼 있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 및 저장 단계를 침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 그래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면 2단계를 어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용 및 제공, 2단계는 이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썼다. 이것도 이 단계를 침해한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가입을 할 때 그 사이트 가입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내가 가입을 한다면 쇼핑몰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쇼핑몰 회사 내에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 회사를 만든다거나 마케팅 회사를 만드는데 내가 쇼핑몰에 가입한 그 내 개인정보를 그쪽으로 옮겨서 가져가서 쓴다라고 한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동의한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용한다.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섰다 또는 이용 목적을 넘어섰다면 그것은 불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용자의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심지어 다른 타 회사, 제3자에게 넘겼다. 이런 것은 이용 및 제공을 침해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파기의 단계는요. 개인정보를 다 이용하고 나서 삭제하겠다고 했으면서 파기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또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에 그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파기 단계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파기 단계에서는요. 어떤 기관인지에 따라서 내 개인정보를 아무리 내가 회원 탈퇴를 해도 내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요. 우리가 회원 탈퇴를 해도 약 5년간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회원 탈퇴를 하면 내 개인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완전히 개인정보 파일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파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집 단계 침해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사례 예시인데요. 이름, 연락처, 제목, 내용,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고 있는데 그냥 보시면 왠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일까? 이 사이트는 지금 의료상담 사이트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의료상담 사이트에 내가 상담을 하고 싶어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이유, 이용 목적 이것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받는 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더니 개선하도록 했더니 이제는 이렇게 왜 이것을 수집받는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동의받는 사항들을 넣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또 파기 단계의 침해 사항을 보시면요. 위반 사례인데요. 회원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파일에서 이렇게 지금 탈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더니 이제 회원 탈퇴 수를 검색하면 0명 이렇게 탈퇴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기 단계 침해를 개선시킨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 금융권들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들이 있고요. 중국 해커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 해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SMS 문자를 통해서 콜센터다라고 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채팅 사이트 등을 해킹을 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져간 경우 또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출 사례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해커든 아니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해서 유출이 되었건 간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이상한 곳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귀찮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피싱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나한테 계속 전화한다. 그것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겠죠. 그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피해고요. 명의도용, 피싱, 파밍 이런 것들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범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SNS에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범죄자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복수하는 마음으로 범죄자들을 놀리는 영상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내 개인정보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 조심하시고요. 잘못했을 경우에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상한 일을 할지 모른다. 우리 집으로 이상한 것을 배달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가해자, 범죄자들과 연결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등으로 기업의 경영에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측면에서는 정부와 공공행정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국가 브랜드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유형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교육 보고서에 나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되었을 때 신상털기, 사생활 침해, 그리고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전화번호 일부러 가렸는데요. 사이버 범죄하고도 연결되는데 제가 직접 받았던 것입니다. 제 개인정보가 어딘가 나갔으니까 이런 문자가 왔겠죠? 일단 저는 자녀가 없는데 엄마 뭐해?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기고 급한 대로 문자 나라에서 뭐 연락한다. 확인되는 대로 문자 줘. 자, 여러분 여기에 연락되기 시작하면 범죄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문자가 오면 절대 응답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업자 측면에서의 예방 방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을 두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하고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목적을 넘어서서 또는 이용 범위를 넘어서서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다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사업자가 가져야 할 보호 원칙이고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확보, 최신성 보장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하겠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주체자가 가지는 열람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하겠고요. 사생활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의 처리가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라면 되도록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사업자 측면에서 관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앞에서 기술적 보호는 정말 기술적인 내용들을 두는 것이다. 방화벽 이런 기술적 프로그램들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적 보호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관리적 보호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립하고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개인정보는 일반 데이터보다 접근이 어렵게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도 접근 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해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 보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접근 권한을 따로따로 두어야 하겠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변경됐다 그러면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진 권한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접근 권한을 현재의 처리자에게만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개인정보를 다뤘던 사람이 막 개인정보를 보고 또 처리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접근 권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처리자가 변경되면 접근 권한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보호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 통제를 하고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침입 방지, 탐지, 차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적용해서 쉽게 볼 수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접속 기록에 대해서 보관하고 위변조 방지 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물리적 보호에 대해서도 따로 알아보겠는데요. 이 물리적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버 보호, 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보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저장, 처리 시스템을 안전한 곳에 두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24시간 상시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보관된 시스템에 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면 전원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장치 시설들을 마련을 해두는 것을 물리적인 보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침인데요.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문서화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처리 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공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우리가 얼만큼까지 보유를 할 것인가, 제3자에 대해서 제공할 경우에 이 어디에 어떻게 제공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위탁을 할 경우에도 역시 어디에 위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당신이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합니다 라는 것들도 알려줘야 되겠고요. 파기 절차, 어떻게 파기하는지,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개인정보 처리 보호 지침을 통해서 자세하게 처리 방침을 통해서 정보 주체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법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보실 수 있고 또 사이트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란에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SNS 사업자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공개가 최소화되는 형태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것이 디폴트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용자의 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왜 수집하는지 목적 등을 밝혀줘야 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오픈 API라고 해서요. 누구나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하고 공통적인 사항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3자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가져가거나 하지 않도록,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지 않도록 왜곡된 정보가 또 인포데믹스와 같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잘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요즘에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온라인 광고를 해준다거나 하는데요. 그런 행태 정보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나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니까요.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들도 잘 마련하고 그러한 보호 수단을 잘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망자, 사자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호하는 것들, 그런 유출됐을 때의 조치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SNS 사업자가 어느 나라에
기관인지 어느 나라의 회사인지에 따라서 현지의 법이나 제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이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기업에서 해당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느 이상 수가 되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자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용자가 1만 명 이상인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자를 두겠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수해 주는 것이 SNS 사업자의 좋은 수칙이 되겠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런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은요, 고객이 저장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하거나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 고객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문의처,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해주고요.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그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